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선택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웹문서에 있는 내용이고 얘는 웹문서에 없고 CSS 파일 연동된 거에서 비포로 해서 컨텐트로 해서 불러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제가 CSS3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기사 글 쓴 날짜라든가 이 문서에 작성된 날짜를 표기할 때 그 텍스트를 수정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적용된 CSS 문서에 해놓으면요 이 문서가 변경되더라도 대상 CSS가 변경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텐트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앞이냐 뒤냐는 말씀드린 대로 비포냐 애프터냐 애프터나 비포냐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는 표현이 안 되나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표현이 됩니다. URL, 이미지 내용을 생성하는데 컨텐트를 지금 배우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하려면요. 그 이미지가 있는 URL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URL을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URL은 통합 자원 식별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 자원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텍스트 값과는 달리 이 속성은 인용 부호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 부호 두 가지 말씀드렸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근데 이미지 URL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인용 부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CSS2에서는요. URL 요소의 크기를 변경시키는 기능은 따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값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카운터랑 인용 부호, 시작 부호 생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실습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운터 이 값은요, 지정한 요소에 자동으로 번호나 볼릿 기호를 붙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 자동으로 번호를 붙이는 게 뭐였습니까? OL 태그였죠.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번호가 붙게 됩니다. 컨텐트 속성 값에요. 카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요, 식별자, 그러니까 즉 카운터의 네임을 지정해 줘야 될 때, 그리고 식별자와 함께 카운터 기호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운터의 네임만 지정해 주는 방법, 아니면 네임과 기호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양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래 카운터 기호의 스타일은요, 이전에 배우신 뭐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 값들이 사용이 되게 되겠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디스크 값이 있었고 서클, 스퀘어, 로마자, 일본어 알파벳 등등등 아주 많았었죠. 오픈 쿼드가 있습니다. 근데 비포 가상 요소나 애프터 가상 요소랑 결합해갖고요. 이 여는 따옴표, 이거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 얘예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 부분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요소의 앞부분에 여는 따옴표를 표시하려면요. 비포 가상 요소를 그리고 요소의 뒷부분에 여는 따옴표를 표시하려면요. 애프터 가상 요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클로즈 쿼드 인용 부호, 종료 부호를 생성합니다. 뭔 소리냐면 클로즈 쿼드도요. 오픈 쿼드랑 마찬가지로요. 비포 가상 요소나 애프터 가상 요소에 결합해서 닫는 따옴표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의 앞부분에 닫는 따옴표를 표시하려면요. 비포 가상 요소를 요소의 뒷부분에 닫는 따옴표를 표시하려면 애프터 가상 요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즈 쿼트는요. 이렇게 닫는 따옴표를 반대로 작은 따옴표가 뒤에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하시다 보면은 좀 난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폰트 속성에 따라서 폰트가 뭐 여러 글자체가 있잖아요. 여는 따옴표랑 닫는 따옴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쿼트 속성에서 적용되는 인용부호의 종류 그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오픈 쿼트입니다. 여는 따옴표를 삽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겠고 보시는 것처럼 no close 쿼트 닫는 따옴표를 삽입하지 않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간단한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애트리뷰트 문자열이라고 해서 애트리뷰트란 원래 속성을 뜻하는 거는요. 여기서의 애트리뷰트는 요소의 속성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속성은요. 선택된 요소의 x 값을 가져와 가지고 문자열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선택된 요소가 x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빈 문자열. 빈 문자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생성되고요.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컨텐트 속성 값을요. 지금 배우시는 애트리뷰트 문자열을 지정하고 괄호 안에 타이틀을 선언하게 되면요. 타이틀의 x 값이 텍스트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선택된 애트리뷰트 이름의 대소문자 구별은 따로 하지 않지만은요. 원래 XHTML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빼먹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밸류 값이 있죠. 인허릿 부분은 뭐 익히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서 아실 테고 이제 실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텍스트로 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큰 따옴표를 했기 때문에 요거 충돌되니까 안 나온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나머지는
비포였을 때 앞에 붙고 애프터였을 때 뒤에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미지겠죠. 비포랑 애프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컨텐트 URL에서 약간 컨텐트에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했지만 따옴표 필요 없이 URL로 해서 경로만 입력해 주면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 0.0, 또 동그라미, 볼릿기호 이렇게 나오는데 비포는 당연히 앞에 붙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은 RGO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RGO 2는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두 개가 점으로 해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요거 볼릿 기호에서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는 보시면 아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제대로 듣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용이 당연히 이해되질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0, 0.0 볼릿 기호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0이라고 나오는 이 값이 RGO가 0인가? 또 RGO 2라고 했더니 점 9 이렇게 나와요.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부분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부분을 설명해 드렸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번호나 볼릿 기호를 붙인다 그랬죠? 컨텐트 속성 값에 카운터 지정할 경우 식별자, 카운터 네임을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RGO하고 막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어요. 내용을 만들고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했더니 또 0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왔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비교적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EB5라고 내용이 만들어졌고 이건 당연히 컨텐트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쭉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LEB5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내용이냐면 좀 깁니다. 컨텐트 아시겠고 LEB라고 해서 컨텐트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LEB라고 해서 적용해 줬고 거기에 이렇게 이 내용으로 해서 이걸 쏴줘라. 그래서 5가 나온 겁니다. 내용이요. 그런데 이 5가 나오는 건 LEB5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칸을 띄고 점으로 해서 표현해 줬고 점으로 한 칸 띄었더니 이 내용이 한 칸이 떨어졌죠. 일단 되짚어 보겠습니다. 얘를 한 칸을 띄지 말고 딱 붙여보죠. 그러면 딱 붙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칸을 띈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LEB5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써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얘가 점 다음에 붙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얘는요. 요 내용이 출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LEB5라고 돼 있죠. 이 LEB5 중에서 얘는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요 부분 선언한 게 LEB를 선언했잖아. 요 부분을 몇으로 해줄 거냐? 5로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운다고 합시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그냥 LEB가 나와야 돼요. LEB에 대해서 카운터 값이 없잖아요. 지금 새로 고침하면 LEB 0으로 나오죠. 카운터 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로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셨을 때 LEB가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 카운터 값이 5가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요. 얘를 777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EB 7775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LEB 77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쓰지 않을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저희 그 R&D 팀에서 한 거 이외에 따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지금 내용은 단박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프터 뒤에 붙는 부분인데 뒤에 붙는 부분을 레드로 했습니다. 레드로 해서 이 부분 클로즈와 오픈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따옴표가 두 개가 붙었습니다. 왜 두 개가 붙었죠? 오픈 쿼트하고 클로즈 쿼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붙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애프터에 두 개 오픈과 클로즈가 붙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가 당연하겠죠. 이렇게 RGO에 대해서 타이틀 제가 아까 실습해 드리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div 애프터라고 합니다. div가 있으니까 적용된 거고 애프터라고 하니까 뒤로 붙은 거죠. 교육기업의 뒤로. 이 내용이 어디냐? 애프터 타이틀. 타이틀이 어디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맥락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요. 카운터 인크리먼트입니다. 한마디로 그 컨텐트 속성에서 카운터 값을 사용하면은요. 요소에 자동적으로 원래 번호가 붙잖아요. 좀 아까 챕터 강의 내용에서 카운터를 지정할 때 우리는 괄호 안에 카운터 네임을 지정해 줬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기호의 스타일도요. 지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운터 인크리먼트 속성은요. 컨텐트에서 지정해준 그 카운터 값 있잖아요. 이거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숫자, 증가수,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카운터 속성이랑 이후에 이제 또 카운터 리셋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카운터 인크리먼트 속성은요. 반드시 적용받을 식별자랑 같이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적용받을 식별자가 과연 뭐냐? 적용받을 식별자라는 거는요.
컨텐트의 카운터 값에서 지정해준 카운터 네임입니다. 그래서 10별자에 해당하는 카운터가 1씩 또는 2씩 쓴 대로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10별자에 이어서 증가값, 이 증가값이 바로 쓴 대로 지정한 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다. 3으로 했으면 3, 6, 9, 10, 9단처럼 되는 거죠. 3, 1, 3, 3, 2, 6, 3, 3, 9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카운터 인크리먼트 밸류 값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이면은 일단 증가값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네임 속성 값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증가시킬 카운터의 이름과 증가시킬 값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실수로 적용받을 식별자 네임을 각각 잘못 쓴 경우 이 속성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아니면 하시다 보면은요, 식별자만 지정이 되고 증가값이 따로 지정이 되지 않을 때 기본 증가가 1입니다. 마이너스 값 또는 0도 적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적용할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증가값도 2개 이상 식별자로 카운트를 증거시키는 경우에는요, 공백으로 구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말로만 하면 좀 답답하시니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밸류 값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요. 지금 추가가 된 이 부분 딱 보시면은 적용된 스타일 값이 A와 B4, B의 B4 내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클래스 값으로 A와 B에 대한 적용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는 B4니까 앞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네임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막 설명해 드렸죠. 그 네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크리먼트 값의 네임은 이렇게 되고 5씩 증가수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B4라고 해서 컨텐트 넘버라고 해서 점 들어가는 거고 RGO 111 이런 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얘를 대상으로 해서 5씩 6, 5, 20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됩니다. 5씩, 6씩, 5, 20, 5, 35 처음이고 그 다음이 6으로 시작했으니까 6, 22, 6, 38 증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5로 시작했고 6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뭘 쓰셔도 상관없지만 비포든 애프터든 카운터 값이 얘 네임이랑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카운터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밸류 값이 네임만 있는 게 아니겠죠. NON이 증가값을 지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속성 값의 이름 그대로요. 카운터의 증가를 지정하지 않는 밸류 값입니다. 원래 컨텐트 카운터 값만 지정해 줬을 때는요. 결과가 같이 출력이 되는데 그 내용 또한 제가 실습으로 해서 보여드린다면 스타일 값에 아까 봤죠. 이 내용은 각자 정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얘와 얘는 카운터 값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는 일식 증가인데 넘버 돼 있고 얘는 NON이에요.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대로라면은 얘는 증가, 얘는 증가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본다면 넘버 1, 2, 3 증가됐고 일식 증가됐잖아요. 얘는 NON이 당연히 증가값이 없으니까 0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로 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밸류값 적용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카운터 값은 정한 값이랑 동일해야 되고 1식 증가되고 그다음에 공백으로 한 칸 뛰라 그랬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얘는 2식 증가되는 거예요. 얘와 얘의 구분은 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새로 고치면서 내용을 본다면 앞에 건 1식, 얘는 2식 증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또한 인허릿이라고 내용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습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1식 증가, 2식 증가 그리고 나서 NON으로 했을 때 증가되지 않는 값 두 가지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뭘로 쓰든 단지 얘랑 맞아 떨어져야 되고 얘랑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구분값은 이렇게 되고 처음이 1식 증가, 두 번째가 2식 증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운터 리셋입니다. 카운터 리셋 이 속성은요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카운터 인크리먼트로 지정돼서 자동으로 번호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카운터 수를 초기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셋 기능도요. 이전에 카운터 인크리먼트 속성에서 지정했을 때랑 똑같이 적용받을 식별자를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임을 선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식별자, 네임에 해당하는 모든 카운터 값이요. 카운터의 가장 첫 요소의 숫자, 그러니까 카운터 초기 값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중에서는요. 이렇게 챕터라는 이름을 가진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크리먼트 카운터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값이 증가하는 카운터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합시다. 이때 챕터라는 카운터에 카운터 리셋 속성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왜 우리가 카운터 할 때 1, 2, 3, 4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 1, 1, 1 이렇게 초기화돼 갖고 적용되게 됩니다. 초기화된 1이라는 숫자는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카운터의 가장 처음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뭔지 아시죠? 좀 전에 했던 거 인크리먼트 이 값을요.
밸류 값이죠. 밸류 값을 뭐 1로 줬을 때 또는 2로 줬을 때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는 2, 다음에 4, 6, 8 이렇게 번호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이때 카운터 리셋 속성이 적용되게 되면요. 카운터의 가장 처음 값이 지금 현재 2잖아요. 2가 초기 값으로 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실 카운터 리셋 속성은요. 식별자만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설정될 값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요. 지금 카운터 인크리먼트 이거를 비교해서 하는데 이 식별자 뒤에 초기화될 숫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초기 값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요. 기본 값은 0입니다. 음수값 또한 지정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을 내겠습니다. 만약에요. 카운터 인크리먼트 값을 2가 아니라 5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학습하실 카운터 리셋 값, 이 리셋 값의 밸류 값을 만약에 2로 설정을 했다면요. 어떤 값이 카운터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될까요? 정답은 7입니다. 카운터 인크리먼트 값을 정의함으로써 5, 다음에 10, 그리고 15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카운터 리셋으로 50, 15를 5, 5, 5 이렇게 형태로 카운터가 출력이 됩니다. 카운터 리셋 2를 설정했을 때. 근데 카운터 리셋의 초기 값으로 2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555가 아니라 5 플러스 2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카운터 인크리먼트와 리셋 값이 함께 설정되어 있을 때는요. 두 개의 값을 합친 값이 화면에 출력된다는 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카운터 인크리먼트의 기본값은 몇이죠? 1입니다. 카운터 리셋의 기본값은 몇이죠? 0이라 그랬죠.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밸류 값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이죠. 초기 값입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랑 같이요. 식별자만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식별자랑 함께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초기 값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몇이다? 0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NON이 논값, 속성 값의 이름 그대로 카운터의 초기화를 지정해 주지 않는 경우에 인크리먼트랑 같이 썼던 인크리먼트만 나오게 되는 기본 밸류 값이죠. 카운터 리셋 속성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 이제 같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인크리먼트랑 똑같이 다 똑같아요. 이너릿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항상 그렇듯이요. 말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 지금 쭉 설명 들었던 거를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 값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현재 스타일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스타일 값 중에서 지금 보면은 카운터 인크리먼트를 요거 뭐라 했지? 네임 값이라 그랬죠. 이 네임 값과 카운터 값은 같아야지 나온다는 건 아시겠죠. A 값은 가만히 봅시다. 이렇게 지정했고 그 다음에 B 값은 리셋을 해줬어요. 리셋에 따로 안 정해줬으니까 기본값이 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B4니까 앞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은요. 현재 CSS 값을 A로 정해져 있는 얘네들 과연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결과 화면 안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증가수 별다른 값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카운터 인크리먼트는 뭐다? 카운터는 1이다. 그리고 리셋은 0이다. 기억하시죠? 1, 2, 3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밸류 값들 앞에다가 인크리먼트 네임이 들어갔고 지금 중요한 거는 카운터 리셋이 B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리셋이 들어갔으면 별다른 값이 없다면 몇이다? 0이다. 0이면 1, 1, 1 이렇게 나와야죠. 왜냐면 인크리먼트가 1값이니까요. 위에는 리셋을 안 줬으니까 1, 2, 3 증가값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값을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결과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야 되겠죠.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크리먼트 값에 리셋을 안 줬으니까 1, 2, 3 증가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리셋을 준 값이 리셋의 숫자를 안 줬으니까 인크리먼트 1과 됐을 때 합쳐지면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증가값 없이 1, 1, 1로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또 하나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에 대한 요소와 D에 대한 요소 이번에도 두 가지고 적용은 세 개씩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크리먼트가 2예요. 그리고 리셋이 2입니다. 3이죠. 왜냐면 인크리먼트를 안 줬으니까 1값이고 그 다음에 리셋을 2를 줬잖아요. 아까 왜 제가 테스트 5와 2 했죠? 지금 1과 2 몇입니까? 3입니다. 3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괄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D에 대한 값은 5, 5니까 10이 나오겠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해서 완료하고요. 결과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3과 10이 증가값은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해요. 이제 기본 이론만 아시면은 막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값을 좀 붙여놓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도 E에 대한 값과 F에 대한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는 보실 거 없고요. 리셋을 NON으로 했다. 결과값 봅시다. 저장해서 1, 2, 3, 4, 5, 6이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 제일 처음에 2값 있죠. 2값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가 있으니까 1, 2, 3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F, NON이 들어가서 바로 위에 받아서 4, 5, 6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보신 거를 저희 R&D 센터에서 준비한 실습 처음에 1, 2, 3, 1, 1, 1 지금 카운터 값 들어간 거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다 한 거죠. 숫자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 5, 6 지금 마지막에 했던 부분 NON으로 리셋 값을 했을 때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쿼트죠. 이게 인용부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요. 그러니까 인용부호라는 게 뭐죠? 문장 부호의 하나로서 딴 사람이 어떤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나 특별한 어구 따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호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가장 많고 겸낫표, 그리고 낫표. 헷갈리시죠?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겸낫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뭔지 아시죠? 이게 겹낫표고요. 겹이 아니면 그냥 낫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컨텐트 속성에서 값을 줄 때 밸류 값에 오픈 쿼트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클로즈 쿼트 이렇게 적용해 줬을 때 요소의 앞이나 뒤로 따옴표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인용보호의 모양, 인용보호의 종류 이걸 쿼트 속성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컨텐트나 오픈 쿼트나 클로즈 쿼트뿐만이 아니라서요. 인용보호를 정의를 해 줄 수 있는 요소로는요. q 요소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p 태그 내부의 인용보호 요소가 q로 시작해서 q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요소를 첨부함으로써 q 요소의 처음과 마지막에 자동으로 인용보호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q 요소를 사용해서 인용보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요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각 밸류 값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좀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죠. 컨텐츠 속성 값이 오픈 쿼트, 클로즈 쿼트일 때 이 속성을 사용하면은요, 인용보호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인용보호를 설정해 줄 때는요, 컨텐트 속성에서 텍스트 값, 이거를 입력할 때랑 마찬가지로 인용보호죠. 그러니까 즉,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앞뒤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면은 앞뒤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앞뒤를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컨텐트 속성의 텍스트 값을 적용할 때도 그랬듯이 둘러싸는 인용보호로 큰 따옴표를 사용할 때는 적용하는 값으로 큰 따옴표를 지정하는 게 불가능했고 그 둘러싸는 인용보호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때는 그 값으로 작은 따옴표를 지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려고 하는 인용보호가 큰 따옴표라면요. 둘러싼 인용보호는 뭐다? 당연히 작은 따옴표를 둘러싸줘야 되겠죠. 결과값은요. 만약에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큰 따옴표로 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우선 쿼트 속성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요. 인용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 레벨이라는 거는요. 인용 레벨이 삽입된 깊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붙여놓어 보겠습니다. 지금 확장된 이 내용, 이 내용이라는 인용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큰 따옴표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인용 레벨이 1이 되고요. 작은 따옴표가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이걸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인용 레벨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 레벨에 대한 개념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쿼트 속성은요. 그 값으로 여러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고요. 원래 최초의 값은 인용부호의 시작부호, 그 다음 값은 인용부호의 종료부호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요. 문장이 위에서 설명한 2레벨의 인용부호로 구성되어 있으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값은 각각 인용 레벨 1 문장의 시작부호랑 종료부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은요. 각각 인용 레벨 2 문장의 시작부호랑 종료부호가 되는 거죠. 참고로요. 각각 값들은요. 공백 문자로 구분해서 열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인용부호의 종류를 지정해 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키보드로 원래 직접 입력이 가능하지 않은 인용부호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될까요? 결론은 유니코드 상의 문자를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역슬래시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거 있죠. 윗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원화 표시 자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자판에서는 이 문자가 역슬래시 기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 표시랑 함께 유니코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밸류 값을 넘어간다면 NON이라고 해서 인용부호를 지정하지 않는 데네요. 또 컨텐츠 속성의 값은요. 오픈 쿼드나 클로즈 쿼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요. 인용부호가 생성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허릿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지우도록 하고요. 인용부호니까 인용부호 컬러도 넣어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A부터 해서 B, C 이렇게 세 개씩 있는데
오픈 커트라고 해서 컬러 레드 값으로 해서 정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A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이 저장 완료 값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맨 위에 A는 좌우에 이게 붙었죠. 결론은요, 얘를 표기하기 위해서 얘로 감싸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좌우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붙은 거고,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된 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 표시도 작은 따옴표로 막아줬고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역슬래시라고 말씀드렸고, 원화 표시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원화 표시로 해서 해줬더니 결과값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된 거. 이 값들이죠. 모양의 값들. 이런 모양의 값들은 찾아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적용됐다는 거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 준비한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실습. 가운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커서입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인데요. 원래 커서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커서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우스, 이 위치를 화면상에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우리가 화면상에 어떤 위치를 지시하거나 실행시킬,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서를 움직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이 페이지에서 링크하는 실행도 있을 수 있고, 선택하는 실행도 있을 수 있고, 전체 선택, 뭐 드래그 이런 모든 게 커서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커서 종류가 크게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내용이 있을 때 마우스 커서가 I자로 표현이 되죠. 대문자 알파벳으로 따지면은요. 그리고 링크를 된다면은 손가락 표시, 그런 링크 표시가 또 따로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커서 속성을 이용하면은요. 한마디로 마우스 커서를 좀 더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특정한 요소에 자신이 원하는 커서 이미지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모양이 따로 있잖아요. 특수 문자처럼. 그런 속성을 명령어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턱대고 커서 종류만 변경하면은요. 아무래도 좀 사용자의 직감적인 이해를 방해하거나 습관적인 인식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속성을 이용하실 때는요. 어지간하면은 사용하지 마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사용을 한다면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커서 모양도요. 따로 이 특정 브라우저에서 특정한 위치에 만약에 이 항목에 커서가 간다면 대문자 이렇게 알파벳 표시가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미지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데리고 온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URL이죠. 그래서 유니폼 리소스로 한마디로 자원 위치 지정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요. 해당 정보 자원의 종류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항상 쓰는 URL이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URL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따 학습하면서 다 보실 건데 URL 값은요, 콤마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을 해도 URL 값끼리 복수 지정할 수 있고 복수 지정된 값은 우선순위가 당연히 적용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학습만 하실 뿐이고 이 URL을 이용해서 이미지 대신 커서를 체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URL 값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오페라 이런 값에서는요 전혀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이미지 크기 또한 크지 않고 막 그래야 출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화나시죠? 답답하시고. 그래서 그 밸류 값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URL 값은 제가 설명해서 지금 지나간 값을 텍스트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커서의 이미지를 직접 지정하는데 아까 제가 문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토 값입니다. 일반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커서 속성입니다. 커서 모양의 기본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마우스 커서는요, 뭡니까? 화살표 모양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마우스, A자 위에 이 마우스, 화살표 모양인데, 텍스트에 커서를 댔을 때는 대문자 알파벳 아까 I 모양으로 됐죠. 그게 바로 오토입니다. 그래서 오토는 주나 안 주나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을 앞서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URL, 이후에 오토값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할 때 CSS명에 이제 커서 해서 세미콜론에서 밸류 값은 오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오토 값 정의한 거를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적용하면 좀 티가 안 나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처음에 커서가 붙은 거, 그러니까 오토 값, 그리고 한 칸 아래로 내려서 그냥 링크 값, 그리고 이미지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내용을 봅시다. I, 링크 값, 이미지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오토 값이 이 부분이에요. 텍스트, 링크, 이미지 되어 있는데 현재 텍스트 값이 오토 값이죠. 오토 값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값이에요. 필요 없는 값이라는 게 아니라 세로 고침해서 보면 기본으로 i가 되죠. 텍스트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오토 값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 값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그런 사항이 있겠죠. 밸류 값 중에서. 디폴트입니다. 기본 형태인데 브라우저에 의존하는 기본 커서예요. 화살표를 표시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URL 값하고요. 디폴트 값 두 가지를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일로 정의된 것이 RGO2에 대해서는 커서를 이미지 값으로 했습니다. 3으로 된 거는 커서를 디폴트 값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적용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따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처음에 커서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n이라고 해서 이미지 값. 이미지 값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URL을 불러와서 보여지는 값이지만 일반 브라우저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크롬입니다. 그렇다고 크롬이 다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로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페이지를 가져온 부분이고요. 로컬에 있지 않은 서버에 이 파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 이미지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은 없는 그대로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요. 원래 기본 값이 i가 돼야 돼요. 텍스트면은 i가 되거나 링크 값이면 손 표시가 돼야 돼요. 하지만 디폴트로 정의된 값은 화살표 그대로 i 값을 묵살시켜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류 값이 좀 있습니다. 크로스헤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머리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에 이제 플러스 모양으로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해 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스타일 값이 이렇게 됐고 커서에 크로스헤어라고 해서 크로스헤어 값이 적용된 값.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의해서 확인해 본다면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지정된다고 되어 있죠. 마우스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크로스헤어에 대해서 실습으로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포인터 평소에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은요 그 페이지 내부에 링크된 요소를 종종 볼 수가 있죠. 그 링크가 없는 것도 없듯이 그 링크된 요소에 커서를 가면은요 보통 손 모양이죠. 그렇게 변하는데 그 손가락 모양 커서를 바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값이 이 포인터 값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웹을 구축하시다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손 모양의 커서를 지정해 줄 때 커서 핸드 이렇게 값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핸드 값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값이고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커서 핸드라는 자체는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비표준입니다. 그래서 커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요. 핸드 값 대신에 포인터를 쓰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웹페이지 내에서요. 주로 이렇게 써요. 커서 핸드라고 해서. 근데 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핸드 값 대신에 포인트 값을 밸류 값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밸류 값 핸드 대신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브라우저에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좀 해보면은요. 여기다가 내용을 제가 추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서 포인터라는 CSS 명에 내용을 커서 포인터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 커서 포인트에 대해서 적용된 내용을 본다면은요. 이렇게 손가락 형태로 지정이 된다고 돼 있죠. 세로 고침 한번 해봅시다. 지금 두 번째 포인터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 표시죠. 근데 자칫하다 보면 이건 지금 링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A 링크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링크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 그게 포인터라는 거고 포인터는 뭐다? 표준이다라는 겁니다. 비표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브가 있겠죠. 이동 가능한 대상을 나타낼 때 이제 상하 좌우로 양방향에 화살표가 있는 그런 모양의 커서입니다. 드래그할 때 무브 표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브 표시는요. 일단 제가 적용값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무브 값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CSS 값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커서 무브다. 적용받는 곳은 이거죠. 이동 표시라고 했는데 어떤 이동 표시냐?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새로 고침했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렇게 지금 이게 이동 표시잖아요. 왜 여러분 AJAX라든가 jQuery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이동 표시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 커서 값이 표준화된 게 무브 값. 이 부분입니다. 이동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밸류 값 중에서 텍스트가 있겠죠. 텍스트. 우리가 평소에 인식했지 못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위에 커서를 올려보면 커서가 아까 알파벳 I 모양이죠. 그러한 텍스트 커서로 지정할 수 있는 값이 바로 텍스트 값입니다. 적용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그 텍스트에서 적용받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저장해서 보면은 간과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원래 I잖아요. I니까 주나 안 주나 똑같다? 뭐 그런 표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웨이트라는 값이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쁠 때 어떤 대기 시간, 모래시계, 윈도우 7이나 8은 동그랗게 막 돌아가는 그런 시계 모양, 그런 게 아마 웨이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에 대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 웨이트 값을 정의를 해보면은요, 이 부분입니다. 요 내용이 적용받는 게 얘죠. 한번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모래시계래요. 어떻습니까? 마우스가 오버했을 때 모래시계로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윈도우 7이나 8 써 보시거나 쓰고 계신 분들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표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조를 요청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 때 내용이 있겠죠. 이 값은요, 기본 커서 화살표 옆에 의문 표시 있죠? 물음표가 붙어 있는 형태의 커서 모양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풍선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오를래나요? 한번 다시 적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헬프 값으로 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 때 물음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적용받는 값 이렇게 헬프라고 정의를 해서 이 정의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물음표 형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커서가 I 모양이 아니라 커서 원 포인터가 됨과 동시에 물음표가 붙는 값. 그런데 잘 쓰셔야 될 게요. 브라우저마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표준 브라우저가 주로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도 표준 브라우저지만 안 되는 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밸류 값은 이스트 리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모서리를 조절하는 건데, 이스트라는 게 뭡니까? 동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트 리사이즈는 말 그대로 동쪽, 즉 오른쪽 모서리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양의 커서 형태입니다. 좌우 방향에 나 있는 직선 모양의 화살표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값을 이렇게 받고 여기에 대한 CSS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CSS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받는 값이 이 부분입니다. 이 텍스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새로 고침하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형태를 지정하는 거 말 그대로 맞겠죠. 그러면 동쪽과 또 뭐가 있습니까? 노스페이스처럼 노스가 있겠죠. 뭡니까? 모서리를 상단을 조절을 하는데, 노스가 뭡니까? 북쪽을 의미하는 뜻 그대로요. 위쪽 모서리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양의 커서 형태입니다. 이스트 리사이즈 값과는 다르게요. 상하로 방향이 나 있는 수직 모양의 화살표가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되겠고, 적용되는 값을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겠죠. 이렇게 좌우 뭐 그런 게 아니라 위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우스 리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우스 뭡니까? 남쪽을 의미합니다. 사우스 리사이즈 값은요, 남쪽, 즉 하단의 모서리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양의 커서 형태. 노스 리사이즈 값의 커서 모양이랑은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어떻게 같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한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이죠. 이렇게 제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왼쪽을 향하는 형태, 어차피 화살표가 아까 오른쪽을 향하는 형태랑 같습니다. 위쪽을 향하는 형태, 또 아래쪽을 향하는 형태도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웨스트 리사이즈 형태, 서쪽을 의미하죠. 웨스트는요. 그러니까 왼쪽 모서리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양의 커서 형태입니다. 좌우 모양의 노스 리사이즈 값의 커서 모양이랑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용을 발빠르게 제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W 리사이즈에서 S 리사이즈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요. S 리사이즈를 또 적용받는 값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아래쪽 얘도 얘랑 동일합니다. 좌우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가 아니고요. 내용을 쭉 보자면 노스 이스트 리사이즈입니다. N과 E가 합쳐졌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화면 출력상의 북동쪽, 즉 상단 오른쪽 모서리를 향하는 형태의 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적용값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이렇게 내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CSS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이죠. N이 리사이즈로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대각선이죠.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커서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왜 항공 같은 거 보면은요, 노스웨스트 막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뭐 사우스 이스트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면 노스웨스트 리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 모서리를 하고 지금 뭡니까? 하단 모서리를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제가. 그래서 노스웨스트 리사이즈는 뭐냐면 화면 출력상의 북서쪽, 그러니까 즉 상단 왼쪽 모서리를 향하는 형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값 NW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W, 그리고
여기도 NW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붙여놓도록 하죠. 이렇게 NW 왼쪽 상단을 향하는 형태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세로 고침 한번 해봅시다. 왼쪽 상단이래요. 이렇게 대각으로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짝 봤다가 없어졌던 사우스 이스트 리사이즈, 남동쪽, 그러니까 하단 오른쪽 모서리를 향하는 형태의 커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노스 웨스트 리사이즈 값의 커서 모양이랑 같은 형태가 당연히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의 적용값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NW가 아니라 SW로 들어가는 거고, 얘 또한 SW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SW에서 내용이 들어가고, 그 커서를 좀 본다면 왼쪽 하단이래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우스웨스트 리사이즈입니다. SW 남서쪽, 즉 하단 왼쪽 모서리를 향하는 형태의 커서를 출력하게 되고요. 노스이스트 리사이즈 값의 커서 모양과 같은 형태가 출력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죠. 같은 형태, 얘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얘를 SE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SE 리사이즈로 해서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적용되는 밸류 값, SE 값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본다면 세로 고침, 이렇게 뭐 설명을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더 이상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또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상위 요소를 상속받는다. 뭐죠? 인허릿 내용이죠. 인허릿에 대한 설명은 드릴 게 없습니다. 단지 실습으로 한번 드리다 보면은 이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 쭉 했던 거를 주마등처럼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을 읽어오는 부분, N이란 이미지죠. 하지만 브라우저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실습을 본다면 십자가, 손표시, 이동표시, 아까 제가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뒤집어서 보고 물음표 이런 부분 보시면 뭐 딱 아시겠죠? 제가 여지껏 동서쪽, 남동쪽 무슨 좌표 읽어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을 학습을 할 건데요. 아웃라인이라는 게 윤곽, 외형, 선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요소의 외형선을 아웃라인, 바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CSS 스타일에서 아웃라인이라는 속성이라는 게요. 웹페이지 내에서 뭐 주로 단추, 링크, 이미지 테두리, 좀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 라인을 테두리, 즉 보더, 바로 바깥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웃라인은요, 보더랑은 거의 똑같아요. 매우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지정 가능한 값도 거의 같아요, 또 보더랑.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첫 번째, 아웃라인은 보더와는 달리 개별 방향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보더는 상하 좌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복수값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원래 각각 값이 상하 좌우로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데 아웃라인은 모든 면에 같은 스타일이 한 방에 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아웃라인 톱, 아웃라인 리스트 이런 개별 방향 속성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아웃라인은 그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요. 보더랑은 달리 화면 배치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아웃라인은요. 따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요. 박스 외부가 아닌 박스 위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스에 의해서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죠. 보도는 잡아먹지 않습니까? 만약 넓이가 10이고 보도가 좌우 2픽셀이에요. 그럼 14라는 건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자리 잡기 때문에 보도처럼 잡아먹는, 보도와는 다르게 레이아웃에서 뭐 침해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버 효과를 구현한다고 하면은요. 마우스 오버가 될 때 해당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테두리 모양을 보도로 구현하게 되면은요. 두꺼워지겠죠. 차지하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잘립니다. 근데 이럴 때 아웃라인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레이아웃이나 주변 내용이 깨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아웃라인은 요소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소의 넓이, 높이, 속성에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절대 포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게 장점이겠네요. 원래 이 아웃라인 보도랑은 다르게요. 반드시 사각형이나 직선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가 여러 줄들에 걸쳐져 있으면은요. 항상 사각형으로 연결되는 보도랑은 달라요. 아웃라인은요. 박스의 끝이나 시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완전히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니까 제가 예제를 직접 실습해 보면서 작업을 좀 해볼 테고요. 아웃라인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이 아웃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웹페이지 내부에서 버튼, 링크, 요소를 클릭하면요. 클릭된 요소를 감싸면서 점선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 봤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거 신경 안 쓰는데 디자인 쪽으로 예민하시거나 또 이런 내용을 잘 아신다면은 아웃라인 점선이 굉장히 거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점선 없앨 때 우리가 보더는 0으로 처리하는데 이 아웃라인 속성을 사용하면은 이제 좀 괜찮게 되겠죠.
뭐 자바스크립트 속성으로 테두리를 제거해 줬는데 웹 접근성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CSS 아웃라인 속성을 사용할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거기에 밸류 값이다. NON이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웃라인 스타일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값. 아웃라인 위드 값이 0 또는 non, NON이잖아요. 이렇게 지정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더 스타일 속성에서는요, 논 속성 이외에 보더를 숨길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히든이죠. 비주얼빌리티처럼 내용을 만들어 놓고 내용은 없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든이라는 값이 있었죠. 근데 아웃라인 스타일 속성에서는 히든 값은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만 하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실습을 준비해 봤습니다. 두 개의 CSS가 적용돼 있어요. 하나는 솔리드 값을 해서 보더 값을 해서 줬고, 그리고 보더 값 이외에 아웃라인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 값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적용하는 거 뭔지 아시죠? 지금 논 값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논 값을 새로 고치면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노란색은 보더 값이에요. 보더 값을 정의했고 아웃라인 스타일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정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얘가 얘고 또 얘가 됩니다. 하지만 논값 지금 설명한 그대로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트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 때 다트 값이 뭐다. 굳이 이 설명은 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에 붙는 게 내용이 다트 값입니다. 그래서 다트 값을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점선으로 노란색 상관없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 위에 다트 값. 근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레이아웃이 일그러지거나 그렇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시 점선으로 하는 거죠. 점으로와 점선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선 대시 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당연히 되겠고요. 적용되는 값은 이렇게 대시 값으로 되겠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본다면 점선이잖아요. 아까는 점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쭉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밸류 값이 있겠죠. 솔리드는 완전히 기본이에요. 가장 많이 일반적인 테두리 실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실선이 맞긴 맞지만 학문적으로 따지자면요. 테두리 내부가 꽉 채워진 선 모양을 의미하는 게 솔리드 값입니다.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값 이렇게 정의를 해 줘 보도록 하겠고, 솔리드 값의 CSS를 정의를 해 본다면요. 이렇게 내용이 정의될 수가 있겠죠.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선이 표현되더라. 그리고 실선도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더블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두 개의 실선으로 표현되는 아웃라인 스타일이다. 지금 더블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값은요. 밸류 값을 지금 더블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의를 해 보자고 하면은요.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겹쳐진 게 아니라 하나 내용하고 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개의 실선으로 표현되는 아웃라인 스타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루브라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홈이 파진 것 같은 오목한 액자 스타일의 아웃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적합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적용받는 CSS 또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고치면서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내용이 정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치 그루브 반대값으로 볼록한 액자 모양, 이거 제가 강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은 내용만 틀릴 뿐이지 반응되는 적용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값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인셋이라고 있겠죠. 내용이 잠겨 있는 듯한 입체 느낌이면 3D 느낌으로 입체가 표현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셋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인셋으로 해서 이 내용은요. 밸류 값이 인셋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하고 아래가 약간 입체 모양, 그리고 반대되는 또 내용이 있겠죠. 인셋이니까 아웃셋이 있겠죠. 내용이 튀어나온 듯한, 그러니까 3D 입체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정의를 하자면 아까 밸류 값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웃셋 적용값을 보자면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아래가 좀 진하게 내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인허릿 부분입니다.
상위 요소를 그대로 따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값을 보면은 inherit 내용이 나와 있고 세로 고침해서 보겠습니다. 상위 요소는 P태그로 구분돼서 끝난 거예요. 위에는 상위 요소는 뭡니까? inherit 이 부분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실습해 드린 대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 부분이고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쭉 보여드렸던 거 inherit까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더 아웃라인은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원천적인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보더 스팬 값이 있다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라 똑같이 줬죠. 똑같이 줬지만 하나는 보더로 줬고 하나는 아웃라인으로 줬습니다. 뭐가 다른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했고요. 내용을 봅시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위에 보더 값을 준 거죠. 위에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더 값을 줬기 때문에 쉼표가 나오죠. 쉼표가 이렇게. 하지만 아웃라인 값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라인 준 값은 보시는 것처럼 쉼표가 안 나오고 그 위에 덮어 써지잖아요. 보더는 만약에 이 넓이가 5픽셀이다. 그럼 10픽셀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고요. 아웃라인은요. 10픽셀이다. 그럼 이 뒤에 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동일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또 차이. 지금 보도와 아웃라인의 차이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세로 고침. 잘 모르시겠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더는 각각 구분을 하지만 아웃라인은 여백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얘는 왜 뭉쳐져 있지 않을까요?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얘는 합쳐져서 나오죠. 얘랑 동일한 상태를 보여주죠. 얘는 얘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더와 아웃라인 차이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아웃라인 컬러는요. 외곽선의 색상을 지정을 하는데 아웃라인 스타일은 보더랑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아웃라인 스타일 속성, 그리고 두 번째가 아웃라인 위드, 넓이 값이겠죠. 세 번째가 이번에 배우실 아웃라인 컬러입니다. 근데 아웃라인 컬러 속성은요. 단어에서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아웃라인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보더 컬러랑 거의 같은 값을 속성 값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웃라인 컬러는 보더 컬러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웃라인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스타일도 상하 좌우 개별 스타일 지정이 안 되듯이. 그래서 제가 컬러 값, 기본 밸류 값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의 값을 지정한다. 물론 안 배우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웃라인의 색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값 있죠.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색상 이름으로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CSS 2.1까지는 RGB 컬러 이 코드 값을 사용해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RGB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CSS3 HTML 5강의에서도 누차 드렸지만 3원색으로 각각 빨강, 녹색, 파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색을 토대로 각각 1에서 255까지 값을 설정해서 색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1에서 255가 제일 크겠죠. 크게 줄수록 명도가 높아가지고요. 밝아지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GB는 모든 값의 최대값이 255를 주게 되면요. 흰색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헥스코드. 좀 전에 제가 강의해드릴 때도 헥스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쓰는 내용 중에서 흰색이다. 그럼 샵 F 6개인데 이진수로 줄여서 F 3개. 검정은 샵 0으로 6개인데 이진수로 줄여서 0 3개. 이렇게 16진수로 이루어진 색상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헥스코드가. 근데 헥스코드는 띄어쓰기 하면 안 되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 컬러 값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CSS 명으로 해서 돼 있고 스타일은 이전 내용에서 배우신 사항인데 스타일은 솔리드 뭐라고 돼야 되죠? 그냥 실선인데 정확한 의미는 꽉 찬 선, 속이 꽉 찬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 명에 따른 레드, RGB, 그냥 언더바 A는 헥스코드예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사항을 좀 보자면요. 세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컬러도 다 똑같아요. 컬러도 색상 값을 주는 거에 따라 똑같고 거기 어떤 컬러로 주느냐. 지금 배우시는 요지는 RGB 값 컬러하고 헥스코드하고 그다음에 키워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는 것을 배우신 겁니다. 다음 밸류 값으로는요. 인버트 아웃라인 컬러는 유효한 색상 값뿐만이 아니라 인버트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버트란 순서를 도치시키다 또는 뒤집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뭐 이 값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웃라인의 색상을 자동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값입니다. 뭐 서로 보색 관계인 게 남색이랑 노란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div 요소 또는 스타일을 지정해 줬을 때 백그라운드를 노랑으로 지정해 줬을 때요. 아웃라인의 색상은 노란색의 보색 관계에 있는 남색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버트 값은 자동적으로 색상 전환을 수행해서 설정된 백그라운드 색상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색상이 항상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CSS 2.1 기준으로 인버트 값은요. 사용자가 지정한 인버트 값을 무시하고요. 요소의 컬러 속성 값을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인허리처럼. 그렇게 상속받아서 아웃라인 색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보더의 색상을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컬러 값을 상속받아서요. 적용되게 될 때처럼 말이죠. 근데 이 인버스 값은 아무래도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운 값이 인버트 값 하나만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아웃라인 스타일 밸류 값 솔리드로 했고 아웃라인 컬러 밸류 값 인버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분명히 줬습니다. 거기에 구분할 수 있게 패딩 상하좌우 여백으로 해서 컬러 또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용값 저장해서 내용을 딱 보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죠.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인허릿 기능이 있어요. 인허릿 기능 또한 아시다시피 따로 브라우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표준 브라우저에서만 나오니까 사실상 많이 쓸 일 또한 없었던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허릿 그렇게 의미는 많지 않지만 내용을 제가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지금 사항은 이미지에다가 내용을 준 거죠. 이미지 자체에 스타일 값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더 솔리드 레드 그리고 아웃라인 스타일 솔리드로 돼 있고 컬러가 인허릿 그럼 레드라는 거죠. 저장 한번 해보고 새로 고침해서 봤을 때 레드 검정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검정색이 뭔지 아셔야 되죠. 제가 아까 레드라는 거죠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드라는 거는 보더의 값을 그대로 얘가 상속받아와서 인허릿으로 해서 레드 값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색은 아웃라인 스타일이에요. 아웃라인 스타일에 솔리드 값을 줬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온 겁니다. 지우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서 본다면 검정 라인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검정 라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좀 실습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슬라이드 쇼로 좀 보여드리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내용으로 컬러 값을 정의할 수 있다는 그 맥락입니다. 컬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RGB 키워드 그리고 지금 여기 샵으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 배경 컬러가 있고 거기에 인버트해서 내용 컬러가 있고요. 패딩 값으로 해서 노란색이 들어간 거죠. 아까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허리 때문에 내용을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항은 컬러 다음에 위드 값이죠. 설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항인데 요소의 외곽선의 크기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 속성은요 보더 위드 속성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한 가지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은요 각각의 적용 대상이 보더와 아웃라인이라는 거겠죠. 이 위드 값을 지정할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은요 아웃라인의 두께는 요소의 높이나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웃라인 스타일 속성 강의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더 속성처럼 따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요. 박스의 위에 자리하기 때문에 화면 배치나 레이아웃 이런 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 효과 구현을 제가 예로 설명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하고 같은 게 이 아웃라인 위드 속성은요. 개별 상하 좌우 이렇게 방향으로 각각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준 값은 네 방향에 모두 같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밸류 값은 뭐 얇다 두껍다 뭐 이런 걸로 아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 값 중에서 제일 먼저 신 얇은 또 가느다랗다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그대로 아웃라인의 두께를 얇게 지정하고 싶으시면요 이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얇은 두께는 몇 픽셀로 계산하시면 되냐면 1픽셀입니다. 그래서 씬으로 나오면 1픽셀이다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SS 명은 뭐 보실 것도 없고 스타일은 솔리드 꽉 찬 선으로 해서 하고 컬러 좋고 또 위드 값으로 해서 씬을 줬습니다. 이 위드 값의 씬이면은 이미지 테두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 되겠죠. 저장 한번 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씬이라고 지금 나오죠. 얇은 선이라는 겁니다. 0. 몇 픽셀이 아니라요. 1픽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보통 두께가 뭐냐면요. 아웃라인 위드 속성의 기본값이에요.
보통의 적당한 두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 브라우저에서는 미디엄이 3픽셀 크기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미디엄이라고 해서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CSS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디엄이라고 해서 밸류값만 바뀌었죠. 컬러는 같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픽셀이다? 3픽셀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1픽셀의 3배죠. 3픽셀로 해서 출력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미디엄이 있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뭐죠? 식이죠. 이거 예전에도 뭐 신, 식 이런 거를 보도할 때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두꺼운, 굵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의미 그대로요. 미디엄 값보다는 굵겠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 배웠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굵은 두께의 값입니다. 대부분 브라우저에서는 이 사이즈를 5픽셀 크기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 미디엄, 그리고 식, 이 키워드를 지정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의 굵기로 표시되는지는 브라우저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는 굵은 순으로, 식, 그리고 미디엄, 신, 이렇게 순서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에 대한 적용값을 제가 붙여놓고